디지털 기기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초연결 사회.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점점 촘촘해지고 새로운 소통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엔 어둠이 자라고 있었죠. 공동체가 해체되며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 지표들이 늘고 있는 상황. 현대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강요된 외로움이다. 생각, 감정 이외에 어떤 직관적인 것도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교류될 수 있는 채널들이 좀 막히는 거죠. 소통의 대상은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떤 비백 머시 박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만큼이나 안 좋은 효과가 외로움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상이 결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인문학이 핵심이에요. 인문학이 아니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고립의 시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문의 힘.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회사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건 중 하나는 전문 인력이죠. 이 회사는 특히 직원들의 경력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외로움과 고립. 저희가 은둔 고립 상태에 있는 그 중에서도 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위주로 좀 돕고 있는 회사예요. 유승규 씨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건 자신도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2번에 걸쳐서 은둔 기간이 있었고요. 5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던 시기. 주변엔 기댈 곳도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작은 방 안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온라인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 기억나는 게 이제 창문 열었더니 분명히 벚꽃이 있었는데 다음에 문 여니까 눈이 내리고 있었나? 그러면서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초롱이라고 하고요. 은둔을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때는 저는 제가 은둔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고립은둔이라는 개념이 사회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엔 개념조차 낯설었지만 현재 은둔 고립 상태로 추정되는 청년들은 무려 50만 명에 달합니다. 아침마다 모여 하는 일과 은둔 고립 청년들은 직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 80점입니다. 오랜만에 일찍 잤는데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수치화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나는 왜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았을까? 감정 수업은 몰랐던 자신을 알게 하고 변하게 해줬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왜 느끼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낙오자나 실패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은둔 고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고립은둔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에 인문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고립이 온라인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에게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립되면 절대로 인식이나 그런 어떤 정신이 이렇게 넓고 깊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감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독이 되고 이제 온갖 종류의 감각에 중독이 되는 길이 있는 거죠. 감각이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들. 일상 회복은 가능할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저 오늘 이거 오픈덱 좀 해도 되죠? 아,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최기훈 씨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미 부자라고 불린다죠. 디지털 세계에 빠져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본업은 뭘 하세요? 저 지금은 대학원생이고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 포항이 주 무대지만 서울에서 초청을 받을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자. 이뿐 아니라 취미도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본업인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강수량이랑 뭐 기온 그리고 풍속 그리고 습도 그리고 일사량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전기적 화재가 발생했던 데이터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둘 간의 상관관계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여러 취미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유. 이건 디지털 세상과의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거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물론이고 뭐 자기 전에도 그렇고 수업 시간 외에 아니면 업무 시간에서도 틈틈이 그런 것들을 보느라고 사실 본업에 많이 지장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온라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디지털 과몰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 알람을 아예 꺼놓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없애진 않았지만 카카오톡이나 뭐 SNS 계정을 없앰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디지털 세계에 빠져 있을 땐 몰랐던 것들,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집에다 놓고 와도 굉장히 불안하거나 막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매일 한 편의 글을 조금 짤막하게 써가지고 저를 응원하는 친구들에게 아침마다 메일로 그거를 써줬었거든요. 친구들이 답장을 해주고 글이 좋았다 아니면 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디지털 세상이 빠진 후에 가장 많이 채워 넣은 시간은 사실 독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출퇴근 하루에 1시간 동안 해서 1년에 50권, 60권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일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그의 삶은 그렇게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어느 절대적인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을 구하는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고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디톡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과몰입을 치유하는데 인문활동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배측 전두엽 쪽의 활성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전두엽의 활성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충동 조절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정서가 좋아지는 것들이 그런 활성화와 관련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인문활동을 할 때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생각, 감정, 직관을 하나로 이렇게 집합체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디지털이라는 거는 생각, 감정, 직관을 따로따로 가져가기 위한 단점이 있어요.
요것을 합쳐줄 수 있는 좋은 머티리얼이 제 소재가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거죠. 청년들은 책과 함께 노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수업을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차이가 궁금합니다. 대학을 가고는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현재의 고민과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 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친구들과 사귄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처음엔 굉장히 조용했어요. 한 8명, 9명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굉장히 조용해서 약간 반응을 잘 알기가 어렵고 관심이 있나, 지루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아이들이 쓴 글을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뜨겁구나.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화를 본 후 함께 토론하고 글을 쓰면서 아이들은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본인은 약간 내던지면서 그런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제 주변에도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그 자신의 세계가 좀 확장이 되는 거지. 나와 같거나 다른 부분을 발견하는 새로운 경험. 소통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제가 영화나 책 같은 거 보고 나면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다른 여러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더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해서 재밌어요, 저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부딪히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찾아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소통의 경험과 함께 인문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요. 인문학을 통해서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정말 많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나를 잘 알아가고 또 타인을 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인문학 통해서 아마 공감 능력도 많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책과 인문 활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와 연결들. 사람들은 요즘 도서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책의 표지를 새롭게 장식 중인데요. 직접 고민해서 만든 질문들이 책 제목 대신 사용됩니다. 질문으로 총 4가지 주제를 다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질문을 쏘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곳에서는 나와 상대방 그리고 사회에 던질 질문을 함께 만들었고 토론해 왔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고 또 질문을 통해서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소통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울려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일 재밌었어요. 도형님 할 때 그 서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젊은이들이 맥힌 게 아니라 우리가 열지 못하는 거구나.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 자신을 탐구하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하면 그거야말로 대화고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건 또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다가갔더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게 인문학이 아닐까라고. 여러 세대가 모였지만 함께하는 방법은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처음엔 되게 경직돼 있고 이렇게 어르신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려웠었거든요. 처음엔 되게 경직돼 있고. 그런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할 법한 그런 인생의 경험들, 그런 지혜, 그리고 연륜들, 그거를 이제 그냥 저한테 덤덤히 들려주시니까 저 그것만으로도 되게 저한테는 울림이 컸어요. 저희 여기거든요. 인문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소통을 시작했고 결국 세대를 넘어 친구가 됐습니다. 고립의 위기에서 서로를 구원할 동네 네트워크가 완성된 거죠. 이웃을 연결시키고 또 그 이웃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확장하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배움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고립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결고리를 늘려가는 것. 인문의 힘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고 더 큰 맥락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문학은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전은 없어요. 고립을 벗어나서 소통의 네트워크로 나갈 길은 지성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인문학이죠. 고립의 시대, 너와 나를 우리로 이어지는 존재. 인문 정신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